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연아입니다. 23세 시집을 갔고 26에 쫓겨났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날 아침 밥상도 차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을 열어두셨죠. 말없이 열린 문이 나가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새해를 살며 그 집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몸으로 익혔거든요. 보찜 하나 들고 나섰습니다. 돌아볼 곳도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제가 시집가던 해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어요. 깊은 산은 무서웠지만 사람 사는 마을이 더 무서웠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수군거림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무서웠죠. 그 눈빛 앞에 서면 제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산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약초를 캐는 것이었어요. 장에 내다 팔면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했습니다. 잎이 넓으면 캐고 뿌리가 굵으면 캤어요. 그러다 한 번은 솥에 넣고 끓인 것을 먹고 이틀을 알아누웠습니다. 독초였던 거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산이 그냥 내어주는 것은 없다는 걸요. 그 뒤로 조심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캐온 것들을 장에 내놓으면 약재상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독초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날은 굶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보찜을 다시 싸서 산으로 돌아오는 길, 발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바위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겠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소리내어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별은 그냥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그냥 불었고, 산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위 아래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작았습니다. 풀숲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어요. 짐승이려니 했죠. 산속에서 밤을 보내다 보면 그런 소리에는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조심스럽고 더 작은 소리였죠. 연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풀숲 사이로 눈이 보였어요. 크고 둥근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적대적인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눈이었죠. 연하가 한 발 다가서자 풀숲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나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몸은 단단해 보였어요.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산을 다닌 아이였죠.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 이마를 덮고 있었고 볼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연하의 보찜 쪽으로 걸어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풀 묶음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새 묶음을 골라 한쪽에 따로 내려놓았어요. 저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그 새 묶음을 바라봤어요. 오늘 가장 굵고 탐스러운 것들을 골라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꽤 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들이었죠. 왜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 중 하나를 들어 입 뒷면을 보여줬어요. 인맥이 끊겨 있죠. 독초는 이렇게 끊깁니다. 먹으면 속이 뒤집히고 심하면 죽어요. 연아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풀을 며칠 전에도 캤었거든요. 그때 이틀을 알았던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는 나머지 보찜도 꼼꼼히 살폈어요. 이건 쓸 수 있고, 이건 뿌리만 쓰고 잎은 버리고, 이건 그늘에 말려야 효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정확했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았거든요. 10살짜리 아이가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죠. 연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찜을 다시 묶어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연아를 바라봤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저도 혼자거든요. 같이 다니면 둘 다 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 위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연아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깊었거든요.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아이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이 골라낸 독초 묶음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저 아이는 독초를 어떻게 저리 잘 아는 걸까요? 산에서 혼자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10살 아이가 약재상 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그날 밤부터 오두막에 들어왔습니다.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연아가 막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산속이었고, 밤은 길었거든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조용히 먹었고, 밥이 없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이상하게 든든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도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풀 하나를 집어들면 잎 모양부터 설명했어요. 이 풀은 잎이 어긋나게 붙어 있고 줄기를 꺾으면 흰즙이 나옵니다. 독이 없어요. 그런데 생김새가 비슷한 이 풀은 즙이 없죠. 대신 뿌리에서 쓴 냄새가 납니다. 이건 독초예요. 연아는 받아 적을 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도윤은 같은 말을 2번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풀들이 너무 많았어요. 연아가 헷갈려하면 도윤은 말없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설명을 더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란히 쥐고 비교하게 해줬죠. 보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익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아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풀밭을 걸으면서 저건 쓸 수 있겠다, 저건 독이 있겠다 하는 감각이 생겼거든요. 약재상 노인이 고개를 젓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꽤 괜찮은 값을 받기도 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어요. 나물 무친 것 2가지의 된장국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었죠. 그런데 도윤이 밥그릇을 2손으로 받아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했어요. 저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독초를 캐고 있었겠구나 싶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아는 그냥 웃었어요. 말없이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산속 오두막에 쫓겨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거였죠. 소문은 언제나 그렇듯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군거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터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말이 말을 낳거든요. 약재상 노인이 어느 날 조용히 일렀습니다. 마을 이장이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이가 어디서 낳느냐고 묻더군요. 연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장이라는 사람은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연하에게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었죠. 연하는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바람이 차가웠어요. 도윤은 벌써 돌아와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오두막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죠. 연하는 문턱에 서서 잠깐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화는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어요. 연하가 약초 묶음을 펼쳐놓고 앉아 있는데 중년 여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걸음이 무거웠어요. 손목을 연신 주무르는 걸 보니 오래된 통증이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이 먼저 봤습니다. 손 한번 보여주세요. 여인은 어린아이가 말을 거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손목 안쪽을 가만히 짚어봤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속이 차가운 거예요. 오래됐죠. 이거 드세요. 도윤이 골라준 것은 생강뿌리와 익모초였습니다. 연하가 값을 받으려 하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입은 오래 드셔야 하거든요. 연하는 그 말대로 했죠. 여인은 이틀 뒤에 다시 왔습니다.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웃을 데리고 왔죠. 그 이웃이 또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소문이란 게 원래 그런 거죠. 좋은 소문도 나쁜 소문만큼 빠르거든요. 장날마다 연화의 자리 앞에 사람이 섰습니다.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딱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얼굴빛을 보고 손을 짚어보고 어디가 어떻다고 짧게 말했어요. 그러면 연하가 약초를 골라 묶어 건넸습니다. 둘이 척척 맞아 돌아갔어요. 연하는 처음으로 돈을 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 안에 쥔 엽전이 낯설었어요. 묵직하고 따뜻했죠.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노약방 주인이었어요. 성은 노 씨였고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터에서 30년을 약방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약하면 노약방, 노약방 하면 이 마을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장날마다 자기 약방 앞을 지나쳐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죠. 노약방 주인은 장터를 가로질러 연화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디서 굴러온 여인이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을 하려 했는데 노약방 주인이 먼저 시선을 옮겼어요.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과 마주치자 입꼬리를 슬쩍 올렸죠.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 말이 장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하는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이 도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쫓겨난 여인이 아이 하나 데리고 무슨 약을 판다는 거냐? 노약방 주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뒷모습이 여유로웠죠.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연하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하면 돼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한테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게 서러우면서도 이상하게 힘이 됐거든요.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많았습니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렸어요. 불씨가 흔들렸죠. 연하와 도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낮의 일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을 했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꽤 알려진 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귀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실력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값을 받지 않았고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명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그것을 탐내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노약방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손을 썼죠. 도윤의 아버지가 처방한 약이 사람을 해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소문이었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먼저 믿거든요. 도윤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 자리를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어요.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세상을 떴죠. 도윤이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마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약초 이름이었다고 했어요.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도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하나씩 되새겼어요. 혼자서요. 연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집살이 3년, 아이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잘못한 것도 없었고 모자란 것도 없었지만 그게 이유가 됐다는 것. 말하면서도 목이 조였습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불씨가 낮게 타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끌어안고 불을 바라봤어요. 연하도 같은 방향을 봤죠.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사람과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난 사람이 같은 불빛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처는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고발장이 관아에 들어간 것은 장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노약방 주인이 직접 쓴 것이었어요. 무허가 약재상이 백성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세워 행인을 현혹했다는 말도 들어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관아 포졸이 장터로 왔습니다. 연하가 자리를 펼치기도 전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죠. 포졸은 연하의 약초 묶음을 발로 걷어냈습니다. 말도 없이요.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포졸은 다시는 이 장터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아 명령이라고 했죠.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를 지났습니다. 예전에 약초를 사갔던 여인들이 보였어요. 연하와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그 눈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맙다며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못 본 척했죠. 한 명이 그러니 나머지도 그랬어요. 연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오두막에 도착하니 문 앞에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관아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터도 내놓으라고 했죠. 원래 마을 소유 땅이라는 말이었어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쌌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처음에 들고 온 보찜 하나였으니까요. 도윤도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둘은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산길은 익숙했지만 발이 무거웠습니다. 연하는 올라가다가 한번 돌아봤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였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 연기 어딘가에 노약방 주인이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로요. 연하는 돌아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노약방 주인이 고발장을 쓴 건 두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이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하는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서던 그 여유로운 뒷모습을요. 저 사람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산속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윤이 바위 틈새를 살피다가 멈춰 섰습니다. 손짓으로 연하를 불렀어요. 바위 아래 그늘진 곳에 작고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줄기가 가늘고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풀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주 드문 거라고 하셨죠. 자궁이 찬 여인에게 쓰면 된다고 하셨어요. 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바라봤죠. 작고 흔들리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시집살이 3년이 스쳐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 날,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던 날, 열린 문 앞에서 보찜을 쌌던 날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연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이었어요.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가마 한 채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앞뒤로 시녀가 따르고 있었죠. 연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얼굴빛이 창백했어요. 걸음도 조심스러웠죠. 원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어요. 장터에서 도윤이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원님 댁까지 닿았다고 했죠. 연하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는 열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이 약초를 골랐고 연하가 다렸어요. 부인은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열흘째 되던 날 부인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횃불 소리가 들렸어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죠. 도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연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노약방 주인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약방 주인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님의 부인이 아직 산에 있었거든요. 시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닿았죠. 원님이 직접 포조를 이끌고 올라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횃불이 교차했어요. 원님은 노약방 주인의 얼굴을 보자 눈썹을 좁혔습니다. 노약방 주인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상황을 읽은 거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원님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고발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증인들을 불렀죠. 그러자 하나씩 드러났어요. 고발장의 내용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윤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도 같은 손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30년 전 노약방 주인이 조작한 증거가 관아 문서 깊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노약방 주인은 포박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연하를 봤어요. 눈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진 눈이었죠. 연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아주 조금 붉었죠. 노약방 주인은 관아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조작된 증거, 억울하게 무너진 의원, 그리고 이번 고발까지 죄목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재산은 몰수됐고 장터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늦게 오지만 오면 단번에 왔죠. 장터에 작은 약방이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어요. 초록 약방. 도윤이 직접 썼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연하는 그 간판을 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던 첫날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전에 장터에서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었어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초를 골라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소문은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지내던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집에서 먼저 찾아오기도 했어요. 도윤이 진맥을 했고 연하가 약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가벼운 얼굴로요. 그 변화는 작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약방 문을 닫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끝났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26에 쫓겨났고 산속에서 독초를 캐며 울었고 장터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겠죠. 하늘이 안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이었어요.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있는 그대로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초록 약방의 문은 다음 날도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